그럼 북한이 한국 선제 공격할 가능성은 있나요? 필요에 의해서 언제든지 전면전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한반도에서 제2의 6.25 전쟁이 일어난다면 전후방이 따로 없습니다. 정량평가로 보면 북한은 압도적입니다. 요즘 이제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남북한도 안보 이슈가 굉장히 좀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북한의 무력 도발 엄포라든가 계속되는 도발은 사실 몇 년 전부터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6.25 이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크냐 작냐의 문제인데 이런 도발 북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나라? 일단은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한 언동이 심상치 않습니다. 작년 말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강력한 말폭탄을 김정은 입에서 쏟아내고 있는데요. 일단 보시면 지난 연말에 그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를, 그러니까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교전 관계로 규정하고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박차를 가하라고 인민군에게 주문을 했고요. 실제로 한 말이라는 거죠. 이제 실제로 그런 워딩을 했습니다. 그리고 1월 8일에도 한국을 주적으로 가리키면서 전쟁을 피할 생각이 없다. 이런 말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한국을 지금까지는 남조선이라고 했는데 대한민국이라고 의외로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게 한국의 실체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이제 평화 통일의 대상이 아닌 그냥 정복의 대상을 여기겠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또 보면 북한의 국가의 애국가에서도 삼천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수강산 삼천리인데 이 삼천리라는 단어를 뺐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교환을 대체를 했고요. 이거는 선대의 유언이라 북한 지금까지 통일을 국가 전략을 하나 삼았는데 더 이상 평화 통일을 하지 않고 남북한의 통일은 정복 전쟁을 통해서만 하겠다 이런 뜻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뭐 미사일 발사도 하고 인공위성 발사도 하고 이런 탄도미사일 발사를 올해 8차례나 했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전차부대는 유경수 사단이라고 해가지고 6.25 때 평양, 서울을 점령했던 제1착으로 들어왔던 부대에서 북한에서 상당히 인민군 중에서 높이 평가하는 부대입니다. 전차부대, 공수부대를 또 훈련에 참가했고요. 그리고 또 이런 훈련 참가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전쟁 준비, 이런 호전적인 언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좀 심상치 않다는 그런 감이 들게 됐죠. 그렇다면 북한이 왜 이런 언동을 또 계속 이어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저는 북한이 진짜로 한국과의 전면 전쟁을 치르려고 김정은이 이런 말을 쏟아낸다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만약 북한이 진짜 전쟁을 한다면은 군사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기습이지 않습니까? 기습이라면 적이 경계심을 약하게 만들고 방심하게 만들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호전적인 언동을 한다는 것은 한국 경각심이 높아져가지고 경계태세를 올리겠죠. 그럼 기습의 이점에서 좀 사라지게 될 테니까. 북한 인민들을 뭔가 세뇌시키기 위한 뭐 그런 목적도 있는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크게 뭐 한탕을 저지르기보다는 체제 내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오늘 안방을 먼저 단단하게 단속을 해야겠다 이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정부 당국 얘기 들으면 북한이 최근에 러시아에 포탄이랑 미사일을 팔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가로 기술 들어오지만은 석유와 그러니까 연료와 그다음에 식량도 물물견 형태로 들어왔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보가 있다 하는데 당장 북한 경제에 아주 급한 불은 끌 수 있겠지만 이게 북한 경제가 어려웠던 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계속 누적된 또 상황이고 그리고 또 최근에 뭐 평가에 따르면 1, 2년 전에 외환보이고도 거의 바닥을 쳤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북한 주민들의 반발을 좀 억누르고 전쟁 분위기에서 체제를 단속하는 그런 게 있지 않나. 그리고 또 이렇게 전 세계적인 냉전 구도가 이렇게 점점 고착화하고 있는데 이럴 때 계속 이렇게 도발을 통해서 갈등 양상을 부풀리면 나중에 미국과 협상해서 판돈을 크게 키워가지고 더 크게 먹지 않을까 이런 또 전략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의 적을 만들어야지 안에가 좀 이제 뭉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목적도 있는 것 같은데 북한이 뭐 남침을 하면 3에서 5일 안에 한반도를 점령한다라는 뭐 시나리오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예, 북한판 작게 작전 계획이죠. 이거를 단기 속결전이라고 하는데요. 예, 3, 5일이라는 숫자가 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이걸 어떻게 정했냐면은 전쟁이 만약 제2의 6.25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발발하게 될 경우에는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이 증원 전력으로 도착합니다. 그러면 도착해서 남쪽에부터 올라가 차근차근 올라가서 반격하고 그럴 텐데 증원 전력이 도착하기 전에 북한이
한국 전체를 점령하거나 아니면은 자기네 정치적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어느 정도 서울 2 플러스 알파 지역을 점령하고 전쟁을 끝낼 수 있을 정도까지 한다면은 빨리 어느 정도까지 신속하게 전진을 해야겠다고 북한군은 느꼈을 테고, 그러기 위해서 북한은 나름 준비를 했습니다. 그 휴전선에서 100km 이내 굉장히 남쪽이죠. 그러니까 사리원에서, 그러니까 황해도 사리원에서 강원 통천 요 선 이남에 전 병력의 한 70%, 그다음에 포병 전력의 80% 전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밀고 내려와가지고 최대한 남쪽으로 내려가겠다는 게 북한군의 의도입니다. 그러면 그 시나리오는 실제로 좀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북한의 의도와 다르게 이제 현실은 또 다른 영역이니까요. 그렇죠. 예. 그거는 북한의 작계이고, 북한의 작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은 한국과 미국이 연합군 체제지 않습니까? 한미 연합군의 뒤통수를 때리는 거. 그러니까 기습적으로 때릴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그러면은 한미의 정보망이 생각보다 되게 촘촘합니다. 그렇죠. 제가 일전에 그 주한미 군사령관 폴 라카메라 사령관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CP 탱고라는 비밀 벙커를 한번 들어가 봐서 취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라카메라 사령관이 저한테 상황실을 보여주면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은 한반도와 한반도 주변에 언더워터, 수중부터 유니버스, 우주까지 모든 것을 볼 수 있다고. 기자님도 보신 건가요? 그 화면은 저한테 보여주겠습니까? 물론 가리면서. 거기서 볼 수 있다? 예, 여기서 볼 수 있다고 되게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부 시설은 같은 동맹국인 한국 고위 군 인사나 정부 관계자에게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별한 경우면 허용하는 그런 시설도 있다고 합니다. CP10구 안에. 하여튼 군사위성을 비롯해서 촘촘한 정보망을, 정보 감시망을 깔아놨기 때문에 북한이 이 감시망을 피해서 전쟁 준비를 할 수 있냐. 전쟁이 바로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쟁을 하려면은 병력도 필요하죠. 그렇죠. 포탄도 필요하죠. 네. 연료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 각종 물자를 다 모아놔가지고 그것도 전방에다 갖다 놓고. 그렇죠. 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움직임들이 그렇게 금세 드러날 수도 있고요. 안 그래도 그 질문 드렸는데 북한의 선제 공격을 한국은 얼마나 빨리 눈치채고 대응할 수 있는지. 사실 우리나라가 뭔가 북한을 먼저 침공할 거라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우리나라 강하다 하더라도. 그렇죠. 아마 전쟁이 난다면 북한이 우리를 선제 침공할 텐데,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북한이 재래식 무기도 뭐 낡았고 뭐 불발탄도 많을 거고 하지만 어쨌든 먼저 그렇게 다량으로 쏴버리면 그렇죠. 우리가 피해를 받을 테니까 이거 우리가 과연 얼마나 눈치를 빨리 챌 수 있을까 되게 중요한 여건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거를 사전징후라고 있습니다. 사전징후가 한미가 같이 매년 업데이트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전방에 병력들이 어떻게 모이냐, 뭐 열차 간격이 어떻게 화물 열차의 운행이 잦아지냐, 뭐 이런 사전 징후 리스트를 매년 업데이트해서 거기에 맞게끔 체크를 합니다. 매일 체크를 하는데 이 사전 징후 리스트 매년 체크를 하면서 그거를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10개 중에 한 7개 정도가 됐다면은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실제 그런지 모르겠고. 그러면 전쟁 발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겠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대비 태세를 높이거나 이런 사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예전에는 한 달 전에는 북한이 예를 들어서 한 달 후에 전쟁을 일으킬 생각이라면 지금 정도면은 사전 징후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였다는데 북한도 한미의 그 정보 감시망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나름대로 기만 술책도 하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그 예보 시간이 짧아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확한 사항은 국가 기밀이라서 제가 알지는 못하겠지만 대략 우리의 입장에서 일주일에서 2, 3일 정도 전에 사전에 준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 제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네. 그럼 북한이 한국 선제 공격할 가능성은 있나요? 뭐 단순한 도발이나 이런 것들 말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면전을 일으키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거는 뭐 제 생각이고 북한에 또 필요해서 언제든지 전면전을 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김정은의 판단에 달려 있겠죠. 그냥 높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전부터 우리는 뭐 그런 거 없을까 생각하지만 이제 세계 곳곳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게 절대 안 벌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은 또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김정은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북한이 한국과의 전면전에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서 있는 순간 그런 결정할 텐데 그런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미국이 개입할 것이고, 만약 북한이 핵전쟁을 벌인다 하더라도 미국과 북한의 핵 무기의 그 전력 차이라는 거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정권의 멸망인데 빨리 무너지냐, 빨리 멸망하냐, 늦게 멸망하냐 그 차이인데 과연 북한이 그 자기네 정권의 안위까지 걸면서 모험을 할 수 있을까?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자, 그럼 만약에 북한이 한국 선제 공격하면 좀 어떤 일이 벌어지고 북한은 어디부터 공격하는 걸까요? 이런 일은 또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은 만약 한반도에서 제2의 6.25 전쟁이 일어난다면 전후방이 따로 없습니다. 북한은 일단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포병 전력으로 전방의 주요 군사기술을 공격할 뿐더러 수도권을 집중적으로 타격할 것입니다. 수도권에다가 노리고 있는 방사포도 있고 그다음에 장사정포가 있습니다. 부차별 포격을 통해서 수도권에 혼란을 일으켜서 한국이 적절하게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그런 요소가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물론 뭐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많이 확보하고 있지만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많이 보유하기 때문에 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후방에 있는 주요 군사시설들을 공격할 텐데 그걸 또 그냥 재래식 탄두로 사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공군기지는 화학탄 탄두를 써가지고 활주로를 오염시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독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은 전투기나 이런 군용기를 띄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들의 아까 말씀하셨던 그 3일에서 5일 안에 한반도를 석권하겠다는 작전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될 경우 막히는 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는 전술핵 탄두까지 사용하면서 뚫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북한이랑 한국의 병사랑 무기에서 기술력은 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현재 상황에서는. 정량평가로 보면 북한은 압도적입니다. 일단 국방백서를 제가 이렇게 대충 보겠습니다. 국방백서에 나온 내용에 따르면은 병력수와 무기수에 대해서는 한국이 북한에 대해 뒤집니다. 그러니까 전체 병력수는 국군은 50만 명, 북한 인민군은 128만 명입니다.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죠. 2배 이상 정도 되군요. 그리고 육군만 보더라도 36만 명과 110만 명입니다. 거의 3배 정도 되죠. 전차는 2,200대와 4,300대, 야포는 5,600문과 8,800문입니다. 해군의 경우에는 한국이 7만 명, 북한 6만 명인데요. 한국의 이 해군 숫자에는 해병대 2만 8천 명을 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함정수로 본다면 90척과 420척, 그리고 지원함정은 20척과 40척, 잠수함은 10여 척과 70여 척. 공군은 한국이 6만 5천 명, 북한 11만 명이고요. 전투기가 410대와 810대 이 정도입니다. 정량평가로 보면 한국이 많이 뒤지죠. 그리고 근데 정성평가로 보면은 좀 결과가 다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특히 해공군 전력은 정말 구닥다리입니다. 정말 낡았고요. 움직이는 게 아주 신기할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의 가장 최신 전투기가 미그 29인데요. 미그 29만 하더라도 1980년대 러시아에서 가져온 거고요. 근데 한국의 최신 전투기가 뭡니까? F-35A 스텔스 전투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그 29를 제외한 북한의 대부분의 전투기들은 60년대, 70년대부터 굴려왔던 거고, 그리고 뭐 북한의 잠수함이 아까 70척에서 한국의 거의 7배에 달한다는데 북한 잠수함들은 되게 수중의 경운기라고 불리는 로미오급입니다. 수중에서 너무 소음이 커가지고 금방 드러난다고 그러죠. 네. 그리고 우리가 북한군보다 장비나 훈련에서 더 많이 하고, 북한은 전차를 많이 갖고 있지만은 그걸 훈련할 수 있는 연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두 번 전차 시동을 켤까 말까 한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성평가로 보면 우리가 그 정량평가에서 뒤진 부분은 상당히 보충하고, 거기다가 또 주한미군과 또 들어올 수 있는 증원 전력까지 한다면은 오히려 더 앞선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리 기술을 뛰어나도 또 숫자 앞에 장사가 없는 건데, 북한이 한국 공격할 때 수많은 재래식 무기로 공격하면 정말 좀 다 막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수백 발, 수천 발 쏴버리면. 그렇죠. 그게 이제 큰 문제인 거잖아요. 숫자 앞에서 장사가 없다는 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세를 잘 막아놓고 또 일부 반격을 통해서 잃었던 영토를 상당히 되찾았지만은 최근의 양상을 보면은 러시아의 공세에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러시아가 포탄을 한 10,000발 정도 쏘는데 우크라이나가 거기에 대응해서 2,000발 정도로밖에 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최근에 전략적 요충지인 아우디이카를 러시아한테 내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재래식 전쟁에서는 숫자가 나름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남북한의 그 격차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격차보다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북한한테 양에서 뒤지는 건 맞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꿀리고 뒤처지지는 않는다. 이게 제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자, 그럼 북한 군사력이 예전에 한국보다 강했던 시절이 있었을 텐데 한국에 비교해서 계속 처진 이유는 결국에는 경제력이 무너졌기 때문일까요? 그렇죠. 북한은 기본적으로 병영 국가입니다. 1960년대부터 김일성이 4대 군사 노선을 내세워서 GDP의
적게는 4분의 1 이상을 군사력 건설에 투자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60년대, 70년대는 한국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군사력을 보유할 수 있었는데 결국 그게 경제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군수에다가 집중하다 보니까 민수산업이 떨어지고 경제 성장률도 떨어지고 결국 경제도 하락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냉전이 끝나면서 거의 특혜를 받아왔던 뭐 원유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소련으로부터 특혜성으로 원유를 싸게 받아올 수 있는데 그런 기회도 없어지고 결국 경제가 하락하면서 아직도 4분의 2 이상을 GDP의 4분의 2 국방부에 투자하고 있는데 그 경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보면 적은 거죠. 자, 그럼 북한 전력 중에서 핵무기를 사실 가장 무서워하는 건데 좀 이따 핵 얘기는 다시 여쭤보고요. 핵무기 제외하고 가장 무서운 건 뭔가요? 화학무기와 생물 무기입니다. 생화학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핵무기와 방사능 무기를 다 합쳐가지고 NBCR이라고 합니다. 뉴클리어, 바이올로지컬, 케미칼, 그다음에 레디오 액티브, NBCR이고 이런 걸 또 묶어서 대량 살상 무기라고 하는데요. 북한은 1961년도부터 생화학 무기를 개발했고요. 그 생화학 무기 북한이 개발하는데 그 중심이 된 인물이 리승기 박사인데 교토대학을 나온 천재 화학자인데 6.25 때 납북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 건너서 북한의 화학무기 개발에 일조를 한 인물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북한은 그래서 61년도부터 끊임없이 생화학 무기 개발에 열을 올려가지고 국방부 획색 때리면 대략 2,500톤에서 적게는 2,500톤에서 많게는 5,000톤 가량의 화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탄저균, 천연두, 패스 등 다양한 생물 무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화학 무기를 실전에 사용한 경우가 있죠. 2017년에 김정은의 그 배다른 형인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VX라는 그 신경안전제에 의해서 암살이 된 적이 있죠. VX는 그 10mg의 피부에 닿아도 사망할 정도로 아주 독한데요. 이런 물질을 북한이 상당히 보유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면 제한이 벌어질 경우에는 북한은 이런 생물 무기와 화학 무기도 민간인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쓸 각오가 돼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북한은 반대로 한국의 무기 뭘 가장 무서워하나요? 북한이 의외로 한국의 무기들을 많이 들어옵니다. 이걸 어떻게 볼 수 있으면은 북한의 그 국영 매체라고 하죠. 북한은 모든 언론 매체가 다 국영이니까 북한의 국영 매체가 어떤 무기를 많이 비난하느냐 그걸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가장 많이 비난하는 건 F-35A 스텔스 전투기인 라이트닝 2입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의 현재 방공 체계로는 F-35를 탐지할 수단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틈만 하면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북침의 대문을 여는 무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적대 행위, 노골적인 도전. 그리고 F-35A가 개발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들이는데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업그레이드가 제대로 안 되든지 아니면 결함이 많이 발생한다든지 그래서 결함투성이, 혈센 낭비 이런 또 비난도 퍼붓고 있습니다. 그만큼 두렵다는 뜻이겠죠. 한국이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 GFP였나요? 거의 군사력 5위 정도 이제 한 단계 올라가서 원래 6단계였는데 5위 되는데 그래도 한미연합이라는 이 미군의 도움이 필요한 건가요? 이거는 참 어떻게 보면 고차원적인 질문인데요. 일단은 쉬운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파이어 파워 GFP 이거는 시차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기서 군사력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은 인구, 장비, 재정, 자원, 지리, 사회 기반 시설 이런 거로 매기는데 사실 이게 실질적인 군사력을 많이 반영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순위를 나름대로 어느 추이가 있다 재미로 받아들여주시면 되는데 이거를 어떤 학술적인 목적이든지 아니면 실제 우리의 군사력을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좀 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상당히 제 개인적으로도 세계 10위권 이 안에 드는 군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국방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가치이고요. 그러나 또 현실을 또 냉엄하게 따져봐야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얼마나 될까요? 미국과 러시아, 중국 정도는 자주국방을 하겠고요. 이들은 핵 무기도 나름대로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강대국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유엔 상임 이사국인 프랑스와 영국은 자주국방을 하냐? 프랑스와 영국은 나토의 일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동맹국이자 그다음에 집단 방위 체제를 하고 있죠. 사실상 자주국방을 포기한다는 게 아니라 그 집단 방위 체제에 기대고 있다는 거죠. 인도를 보시죠. 인도만 해도 상당히 지금 전 세계 제1의 인구 대국인데 인도는 동맹까지는 아니지만 쿼드라고 해서 미국, 인도, 일본, 호주 이 4개국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국적인 안보 협력은 일종의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리고 미국도 전 세계 최강 대국의 미국도 요즘에 강조하는 게 통합 억제입니다. 통합 억제는 뭐냐면은 동맹국가, 우방국과의 관계를 안보 협력을 강화해서 적의 의도를 사전에 분쇄하자 이런 얘기고요. 또 우리가
세계 10위권 안에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도 미국의 도움이 필요한 게 미국의 확장 억제입니다. 북한이 핵을 보유했고 그렇죠. 우리는 핵을 현재로서는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하려면 미국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해구산을 씌워집니다. 이 해구산을 확장 억제하는데 그런 점에서도 미국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게 사실 근데 핵우산이라는 표현이 잘못 들으면 핵을 쏘면 이걸 뭔가 막을 수 있는 뭐 방어막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죠. 사실 핵우산이라는 게 여기가 핵이 쏘게 되면 여기도 핵이 있으니까 이걸로 억제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근데 해구산이라는 게 그 미국이 말하는 확장 억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했듯이 미국의 동맹국이나 미국의 우방국에 생각하는 국가를 핵으로 공격할 거면 미국이 핵으로 보복해주겠다는, 그래서 그런 핵 공격을 사전에 막는 게 있고요. 둘째는 뭐가 있냐면은 미사일 방어도 미국에 제공하는 확장 억제에 하나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어떤 그런 첨단 기술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김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뭐 쟤네들 때리면 내가 더 아프게 한 대 때려주겠어. 이런 위협으로서 미리 막는 것도 있지만 쟤네들 때렸을 때 한 대 딱 막아주는 그런 것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11월에 미국 대선이잖아요. 북한은 트럼프와 이제 바이든 어느 분이 당선되길 좀 원하고,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되는 확률이 점차 지금 높아졌는데 뭐 북한과의 관계는 더 안 좋아지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안 좋아지겠습니까? 북한은 전 세계에서 트럼프의 재선을 바라는 국가가 여러 있겠지만 북한인과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만큼 트럼프의 당선을 바라는 사람이 없겠죠. 국가도 없겠고요. 당연히 호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트럼프 일기 때 미북 협상, 북미 협상을 통해서 북한은 제재를 풀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경우에는 그때 못 풀었던 제재, 그다음에 북미 수교, 그리고 또 대규모 경제 지원을 단 한 번에 받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또 뭘 하겠습니까? 주한미군 철수 내지는 축소, 또 한미 연합훈련의 축소 내지는 폐지, 이런 걸 또 정책으로 내걸 수도 있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받아올 게 너무 많은 겁니다. 행복한 고민에 빠지겠죠. 북한과 전쟁 시 만약에 한국에 반드시 필요한 건 뭘까요? 역시 한미연합이라는 그 동맹 미국인가요? 가장 필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북한의 그 전쟁 증거를 빨리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대비 태세와 경계 태세를 높이는 게 가장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둘째로는 미국의 확고한 확장 의지, 이거는 우리 정부가 끊임없이 미국한테 요구하고 있는데 미국 귀찮다고 할 정도로 요구됩니다. 미국이 물론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것은 공약으로서 약속한 것이겠지만은 그것을 또 실제로 지켜지는 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바뀔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그렇죠. 그리고 또 핵무기의 발사 버튼 누를 수 있는 권한은 미국 대통령만 갖고 있습니다. 누구도 갖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시다시피 미국 의회도 군사나 외교 안보에 대해서 권한이 센데 핵무기 발사 버튼은 미국 대통령만 누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끊임없이 재확인하도록 요구하는 게 필요하겠죠.